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 2,854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약 24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요. 하지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술자리도 많은 직장 새내기들한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월급을 많다고도 혹은 적다고도 느낄 수 있겠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 새내기들이 실패 없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순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로 출발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제 후배들을 봐도 그렇고 사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해서 저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회초년생들 재테크에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새내기 직장인들을 보면 돈을 모으기는커녕 카드 빚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역시 일정 부분 강제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에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납입을 도중에 중단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들어두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재테크의 기본 하면 소득공제가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뭐 소득공제 얼마 받아가지고 재테크 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득공제 상품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주나요? 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 될까 싶겠지만 수익률을 따져보면 상당히 짭짤한 편인데요. 우선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을 살펴보면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세금이 계산된 소득에서 300만 원이 빠진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4천만 원이 아닌 3,700만 원에 대해 과표별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과표는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소득 1,200만 원 이하는 8%,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는 17%, 4,600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는 26%, 8,800만 원 초과 시 35%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은 1,200만 원까지는 8%, 나머지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연금저축 30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과세대상 소득은 4천만 원이 아닌 3,700만 원을 줄어드는데요. 줄어든 300만 원은 17%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의 17%인 51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연금저축 수익률 5%를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22%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 한 300만 원 정도의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게 되면 66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소득공제 금융상품들 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떤 구체적인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요? 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 마련 상품, 장기주식형 펀드,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별 특징, 소득공제 금액, 가입 조건, 만기 등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역시 장기주택 마련 상품입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품은 판매 회사에 따라 저축, 펀드, 보험 등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이름은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고 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품은 장기주택 마련 보험이라고 합니다. 가구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요. 분기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으며 불이백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이자는 5% 안팎인데요. 이 밖에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최근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 적립식으로 가입을 하면 불이백의 20%만큼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장마저축에 좀 우선적으로 가입해라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마는 뭐 말 그대로 장기주택 마련, 장기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라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에 걸맞는 상품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네, 단기 자금 관리는 역시 MMF나 CMA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는 친숙해진 용어죠. 머니마켓 펀드 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하루만 맡겨도 4% 내외의 이자가 지급되는데요.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사실상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행 입출금 통장이 무이자인 점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인데요. 편의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출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생기는 여유 자금을 액수에 상관없이 저축하고 싶다면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을 이용하면 될 듯한데요. 정기예금에 준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든가 임시수당 같은 여유자금이 좀 생기는 분들한테는 이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이 아주 적합한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새내기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상품 소개해 주신 우리 김 기자는 현재 어떤 재테크 하고 있습니까? 예, 나이가 어릴수록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적립식 펀드와 인덱스 펀드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김 기자의 노하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익한 미술 투자의 노하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술 재테크 시간이죠. 유례없는 미술 시장의 위기 속에서 제2의 차이나라고 불리며 컬렉터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미개 척지나 다름없는 곳인데요. 제3세계 미술, 그 흥미로운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오랜 기간 세계 미술계를 주도해온 서구미술. 그러나 소위 주류라고 불리던 서구미술 시장마저 경기 침체로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시장이 있으니 바로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제3국 미술. 각 나라의 고유성과 독특한 작품성 그리고 미래 성장 가치까지 두루 갖춘 조금은 낯선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빈번한 내전의 아픔을 간직한 아프리카.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피운 예술.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과도 같은 푸른 자유로움을 갈망하듯 아프리카인들의 희망이 느껴지는 듯 했는데요. 아프리카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전통 문양, 그리고 기하학적인 무늬로 전시장을 가득 채운 깐킨따의 작품들. 그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된 콩고 내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술작품으로 희망을 선사하고 있었는데요. 함께를 이야기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 깐킨따의 작품이 콩고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되줬다고 하네요. 인근 갤러리에서도 아프리카의 또 다른 삶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생각을 아프리카 미술로 알아보는 이색 전시가 한창이었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모토로 내건 버락 오바마, 케냐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뿌리, 아프리카를 느껴보는 공간이었는데요. 자유분방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아프리카 출신 작가들의 작품 속엔 변화와 희망에 대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프리카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잠시 그 아프리카 현대 미술의 그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준다면은 지금 아프리카에는 크게 주목할 만한 비엔날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다카르의 비엔날레, 그리고 이스트 아프리카 비엔날레, 그리고 요하네스부르크 트리안넬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카르 비엔날레에 그 참여한 작가들을 보면은 그 이미 아프리카의 어떤 그 조각에 담겨진 조용성을 어떤 회화적 요소로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미술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서구 사회에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 고유만의 어떤 그런 세계를 정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프리카 그 작품을 보실 때 그 아프리카 미술의 색채는 물론 그들의 어떤 형태, 그 조형적인 특성을 잘 보신다면은 또 나름대로 재미있게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프리카 출신 작가들이 미술계에 한층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그 한국 미술계에서도 그 아프리카 미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 작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일반 작가들도 한 5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주목받는 작가들은 200%의 어떤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남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는 아프리카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 어떤 보는 즐거움 플러스 경제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호선 종강역 1번 출구로 나와 조금만 걷다 보면 깔끔한 외관의 전시장이 있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호주 중앙사막 유토피아 출신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을 주목하십시오. 호주 원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땅이나 몸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자신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더라고요. 일상의 기록이 곧 예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따로 미술 교육을 받진 않았어도 현대미술의 특징을 두루 내포하고 있어서 독자성을 지닌 예술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일상과 자연, 그리고 전통을 주로 다룬 원주민들의 작품은 상징적, 함축적 표현으로 현대미술의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호주 원주민 미술의 매력은 이런 현대적인 그런 표현 형식 안에 그 작가의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그 호주 사막의 어떤 영혼이나 그들의 전통, 신념 등이 굉장히 강한 역사가 묻어나와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호주 원주민 회화 1세대 에밀리 캠 워아이, 우리나라에선 처음 소개되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는 등 이미 국제적인 명성이 자자한 그녀의 작품, 작가 특유의 힘찬 필치가 돋보이죠. 그녀의 손녀 바바라 위어도 할머니의 뒤를 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깊이감과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호주 애보리지널 아트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을만 하네요. 전통과 현대미를 동시에 갖추고 직업화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호주 원주민 미술. 가장 유토피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에밀리 응와레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거의 배로 그 작품 가격이 올랐고, 현대적인 미술 작품으로서의 작품을 선보이시고 나서 거의 10배 이상으로 그 가격이 뛰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다음 으로 조명되고 있는 나머지 1세대들 작가들도 그만큼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술교류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이 대안공간에서 터키의 현대미술이 소개된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선 터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시대 작가 7명의 설치 영상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엠네후레의 원형 교도소, 어떤가요? 산업화와 근대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애니메이션 영상에 잘 녹아든 것 같죠?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실망스러운 경험을 참아내는 내면의 작품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슬리 승구의 결정이란 작품입니다. 타인에게서 느끼는 지나친 부담을 표현한 작가 의도가 잘 나타난 것 같네요. 최근 유럽에서 왕성하게 소개되면서 그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는 터키 미술.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아프리카, 호주, 터키의 미술과 함께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평가된 중저가의 작품이 많은 가운데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제3국 미술문화의 향연, 놓치지 마세요. 참 신비롭고 이국적인 멋이 가득한 풍경이죠. 제3세계 미술, 조상인 기자, 양혜선 아나운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지나친 문화 편식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일컫는 제3세계 미술, 그 정의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정치적으로는 제3세계라고 하면은 미국과 서유럽의 선진국, 그리고 소련과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속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를 말하는데요. 제3세계 미술도 이들과 지역적으로는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미술계는 유럽이 주도권을 쥐어왔었고요. 세계 1, 2차 대전 이후로는 미국이 가세해서 이끌어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중국 미술이 바짝 그 뒤를 추격하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인도나 브라질, 멕시코 같은 라틴 아메리카 미술, 그리고 아프리카와 호주, 터키, 중동 지역의 미술이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구의 어떤 모호한 현대 미술에만 익숙했던 관객들한테는 또 하나의 낯설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제3세계 미술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요? 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말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어딜 가나 이 불황이 화두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주가 휘청이게 됐고요. 최근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한 러시아 미술도 잠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수백 배 이상 값이 뛰어올랐던 중국 현대미술도 전성기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빠른 투자가들은 다음번 중국은 누가 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경제 순환의 사이클에 따라 이번 불황이 끝나고 경기가 다시 회복됐을 때 과연 그 가치와 진가를 인정받을 작품이 무엇인지 미리 선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투자처라 불리는 명품은 작고 작가의 수작이거나 혹은 해외적인 거장의 작품이겠지만요.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저렴하면서도 상승 여력이 큰 제3세계 미술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작품성 이외에도 미술에서의 지역 다양화 그리고 주류 미술의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또한 있습니다. 네, 뭐 독특한 작품성은 물론이고요.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제3세계 미술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차이나 중에 하나요. 아프리카 미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쉽게 접하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미술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미술시장 전문가 찰리 핀치가 올 연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염두에 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가난과 내전 그리고 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프리카 출신 화가들이 앞으로 미술 시장에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공하면서 활기를 더해줄 거라고 말입니다. 미술 시장에서 급성장했던 지난 중국 현대 미술이 폐쇄적인 사회와 과거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대 정신으로 형성했다면 아프리카 작가들이 이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격 동향에 관해서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세네갈의 다카르 아트 비엔날레를 통해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트페어 형식으로 열리고 있어서 가격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프리카의 피카소로 불리는 보템베 혹은 세네갈의 화가 두치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배에서 5배 이상 작품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베니스 비엔날레는 2007년부터 아프리카관을 열어줄 정도로 작품성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는 물가가 싸니까요. 작품도 쌀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제 주위에도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와서 작품을 사온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우리로 치면 국민화가인 박수근, 이중섭급의 이런 작가들도 호당 가격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만큼 동시에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작품을 구입할 때는 작가의 경력과 인지도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특히 관광지나 도로변에서 구입하는 싸구려 길거리 그림 같은 경우는 그저 기념품이나 장식용으로만 사용될 뿐 투자 가치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작가의 경력과 인지도 살피셔서 구매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술 작품 보자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나라 어딜 가야 아프리카 미술 볼 수가 있나요? 네, 이번에 오바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사동 동이갤러리에서 아프리카 미술로 오바마 생각읽기라는 기획전으로 정말 다양한 지역들의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오바마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요, 그 영국 작가죠, 와츠의 희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담대한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된 그의 생각의 저변을 볼 수 있는 그 아프리카 그림들이 있다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 아산링의 그림을 보면서 그 검정색 사람의 얼굴에 하얀색이 희끗희끗 보이는 것을 보고 오바마를 대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인종의 화해와 조화를 역설하듯 얍 아부샤리아의 그림은 수천 년 전의 문양이 오늘날의 그 신문 활자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며 다양한 문양을 그려놓은 묵갈라이나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깐킨따의 작품도 있었고요. 또 레마쿠사의 작품은 붉은색을 주로 이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붉은색은 실천과 의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어울려서 노란색도 있었는데요. 노란색은 희망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두 팔을 벌려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두추의 그림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2월 24일까지 전시됩니다.
네, 색다른 미적 감흥을 선사해 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전시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아주 시적절하게 잘 기획한 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어떤 전시가 또 더 있는지 이번엔 조상인 기자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경복궁 맞은편에 아프리카 미술관이 있습니다. 꾸준히 기획전을 열어서 현지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콩고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 물란바의 전시를 기획해서 명동에 있는 평화화랑에서 열었습니다. 지금은 역시 콩고 출신인 깡낀다의 전시가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깡낀다는 1993년에 유니세프가 선정한 최고의 작가로서 그의 작품이 엽서 사진을 통해서 세계 후원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여느 아프리카의 화가들이 그런 것처럼 전통적인 문양을 현대적으로 사용하고 공동체 의식과 역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음악적 미학, 그리고 자연의 의미를 내포한 장식적 색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별 작품의 주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 콩고 내전의 아픔 또 그의 반대급부로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한 이런 작품들 직접 한번 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좀 전에 그 서두에서 호주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호주 작품들도 좀 보고 싶은데 호주 원주민들 작품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보통 일반적인 호주의 미술이라고 하면 현대미술은 미국이나 유럽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호주 원주민들의 작품은 2만 년 전 동굴벽화에 기원을 두고 있는 그 오래된 그 원주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토템적 종교의식이나 신화적 내용, 설화 같은 것을 주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법은 어찌 보면 현대미술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점을 찍어 표현하는 점묘법은 인상주의와 비슷하고요. 생략과 요약 같은 추상적 표현과 여백의 미는 미니멀리즘과도 유사합니다. 마크로스코나 칸딘스키와 같은 색채 표현 등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못지않은 토속성을 느낄 수 있는 호주 원주민들의 작품. 어떤 고유한 삶 자체에서 배워져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작품에 그대로 승화가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작품 보는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서양적 미학 잣대로 이들의 작품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요. 이들 고유의 문화적 색채에서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감상법입니다. 그래요. 몇백 년 전에 이 호주 원주민들도 자신들이 후에 21세기 미학의 잣대로 그림을 평가받을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주 원주민 작가 전시에 갔다 온 분이 계신데요. 양혜선 아나운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20명의 작가의 그 다른 작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 에너지와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미니 푸엘리는 역시 인기 작가라고 하는데 그 작품의 일부가 카페트로 디자인돼서 재탄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바바라 웨어의 추상화 그리고 풍부한 질감을 보여주는 글로리아 페티야리의 작품이 특히나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현대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작가라고 했지만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정말 자연과 원초적 생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호주 원주민들의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컬렉터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공평 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 중인 호주 에버리지널 아트 특별전에 소개된 에밀리 캠 오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호주 중앙 사막인 유토피아 지역 출신이고요. 1995년 5월에 땅의 창조라는 그의 그림이 경매에서 105만 6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월 뒤에는 240만 달러, 즉 2배로 값이 올랐습니다. 작가가 타계한 96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생전에 작품을 3,000점 정도 제작했고요. 대표적인 컬렉터로는 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이 있습니다. 수많은 국립미술관이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 오사카와 도쿄미술관에서 6호전이 열려서 12만 명이 다녀가는 기록을 세웠고요. 미니 푸엘리 역시 수작은 10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반응이로군요. 제가 호주 원주민들의 작품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터키 미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터키는 뭐 동양도 서양도 아닌 사실 지정학적으로도 조금 묘한 곳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문학도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미술도 그 독특한 터키만의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터키는 동양과 서양의 접점에서 독특한 매력을 풍기고 있습니다. 오리엔탈의 중심이고 술탄이 사는 나라라는 그런 동양성이 있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서양에 더 가깝고요. 때문에 우리 문화와 혹은 서양 문화와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보면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최근 서교동 대한공간 루프에서 터키 현대미술전이 열려서 동시대 작가 7명을 소개했었는데요. 설치 및 영상 작업을 통해 근대성과 산업화에 대한 불안을 각자의 시각으로 표현했었습니다. 동양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대적이고 그리고 서양적인 세련된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터키 미술은 유럽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형제 나라라고도 하죠. 터키. 터키 미술을 곧 있으면 또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터키형 발메니아 공화국의 그 초상사진 전문가죠. 유셉 카슈의 작품정이 내면을 찍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3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되니까요.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안목을 넓혀보는 기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뭐 터키도 터키지만은 초상사진 전문가라고 하니까 더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런 전시 외에도요. 앞으로 제3국 미술에 관한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줄 그런 전시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팁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터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미술이 은근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싸다고 해서 덥석 구입하셔서는 안 되고요. 작가의 학력 그리고 국내외 인지도, 미술관 전시 및 소장 이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술품 투자가 5년에서 10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인 만큼 기다리는 끈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3세계 지역의 미술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급격한 상승을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꾸준한 상승세를 생각하고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늘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전시회 가기 전에는 꼭 해당 전시 작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신흥국가의 작품에도 관심 가지면서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세계 미술 살펴봤어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헬로머니 코치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재테크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바로잡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은행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편견, 또 저축은 무조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편견, 또 대출은 받으면 무조건 재테크의 적이 된다는 편견, 이런 편견들을 바로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재테크의 잘못된 상식들 바로잡아줄 분 모셔봤습니다. 엉클조 조경만 대표님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못된 재테크 상식 점검해보는 그 첫 시간이 될 텐데 주제가 참 도발적이에요. 첫 번째 강의 주제가 은행을 믿지 마세요. 글쎄요, 은행이 뭐 주식이나 펀드처럼 우리한테 큰돈 벌어주는 기관은 아니지만 사실 뭐 적지 않게 이자 나오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예외일 수 있어도 원금 손실 걱정 없죠. 또 뭐 환전, 송금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참 고마운 기관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런 주제를 잡아오셨나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고객 편인가? 나의 편에서 나랑 같이 공생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과연 은행이 투자 기관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좀 따져보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Q&A 형식으로요. 우리가 은행의 가려진 모습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죠. 먼저 그 첫 번째 질문 확인할게요. 은행을 금융회사라고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보통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융권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증권회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보험회사라는 말. 네. 은행회사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렇게 말이에요. 생각하면 실제로 은행도 분명히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뒤져보면은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빌려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죠. 그걸 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예금으로 받아들인 것, 그 다음에
대출해 주는 것, 이 사이에서 생겨나는 마진을 가지고 은행이 돈을 벌거든요. 우리가 흔히 대출을 받을 때는 한 7, 8% 정도로 대출을 받고요. 또 예금을 할 때는 뭐 낮으면 0.1%, 뭐 정기금 같은 경우는 요새는 5, 6% 정도 있지만 4, 5%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7, 8%와 5, 6% 사이에 있는 한 2, 3%가 은행의 마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대체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행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월급을 주고 또 그 좋은 자리에 임대료를 내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소비자가 금융 소비자가 열심히 은행의 그 살림살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은행이 국가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인지 이제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은행을 그냥 금융회사라고 부르면 되지? 회사인데 금융기관이라고 불러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가요? 뭐 편견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동안 우리의 그 어른들부터 계속 은행이 생겼을 때부터 금융기관이라는 말을 이런 언론이나 뭐 신문 이런 데서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은행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이 만약에 무너진다거나 혼란이 오게 된다면 국가 경제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좀 잡고 좀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은행이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은행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즘은 많이 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IMF 이전의 얘기하고는 다르게 은행이 분명히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을 잘 뒤져보면 은행은 자기 자본금이 10밖에 되질 않는데 그 10이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행을 믿고 계속 돈을 은행에다 빌려줍니다. 그걸 이제 예금이라는 형태로 받게 되는데 10의 자기 자본 외에 90, 100 정도의 돈을 사람들이 맡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조업에서 부채 비율이 1000%인 경우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은행의 자본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다면 은행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은행이 회사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망하지 않을 회사, 또 그 회사가 갖고 가는 이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용해서 나의 유익한 면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은행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공적인 기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도 사실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어떤 주식회사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은행에 관한 두 번째 궁금증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최근 적금 들려고 은행 갔다 오신 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 들어갈 때는 적금 들려고 그랬는데 나올 때 보면 손에는 펀드가 들려있죠. 예, 적금 들겠다고 찾아온 손님한테 은행에서 굳이 펀드를 권유하는 이유,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요. 숨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은행에서 내거는 이유는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좀 수익을 좀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뭐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의도인데 실제로 은행의 뒷면을 조금 이렇게 뒤져보면 그것 외에 다른 이유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예전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그 예금과 대출 차이가 3, 4%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마진이 한 2% 정도로 줄어들었죠. 근데 2%에서 또 대출해 간 사람 중에서 부도가 나고 또 뭐 대출을 관리하는 인력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이 없고, 그러니까 부도 나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도 줄이고 또 그런 걸 관리하는 인력도 좀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띄어다가 파는 수수료 수입을 근거로 하는 그런 것들을 취급하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펀드가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돈은 자산운용회사로 가기 때문에 아무런 뭐 거추장스러운 뒷 마무리를 해야 될 일이 없고요. 갖고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가게만 하면 적정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한 2%,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의 마진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펀드입니다. 결국 은행이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일면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펀드 판매처럼 또 쉬운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은행이 왜 그렇게 펀드를 판매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근데요, 막상 이제 은행에 적금을 들자고 하니까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펀드 또 가입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안전성을 선호하느냐, 수익을 기대하느냐,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거울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수익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알아야 되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를 가입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이런 은행의 수익을 위해서 주식형 펀드 같은 자기는 별로 그렇게까지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권한 것이 문제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는 채권형 펀드를 권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익률을 보면 거의 한 7, 8%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 지고도 원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은행에서 쉽게 수익 기대하시죠.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20, 30% 보여주면서 고객을 이끌었다는 것이 조금 지금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형 펀드처럼 굉장히 안정된 펀드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펀드가 뭐 죄다 위험한 것만 있는 건 아니로군요. 그렇다면 은행은 펀드를 권하지만 우리 조경만 대표님께서 적금을 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뭐 은행에서 적금을 권하시든 채권형 펀드를 하시든 그건 네. 고객의 소비자 생각입니다. 네네. 그런데 분명히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은행에서 그 펀드를 권하는 이유가 그냥 고객한테 수익을 근거로 해가지고 별로 뒷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안전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적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또 최근에 이런 고금리가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은행의 수익을 좀 생각하면서 은행이 권하는 것에 무조건 아무런 의심 없이 이익을 근거로 하는 영리 회사인 것을 좀 생각하신다면, 나도 내 몫을 충분히 주장하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적금을 권하는 이유죠. 네, 아는 것이 힘이죠. 우리가 좀 더 똑똑한 투자자가 돼서 은행이란 투자기관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행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회사이다 보니까요. 좋은 상품, 나쁜 상품 다 있겠죠. 그중에서 특별히 남들한테는 불필요해도 내가 알면 유용한 상품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은행이 쉬쉬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알짜 상품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덱스 펀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숨은 알짜 상품이었군요. 그렇다면 은행이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인덱스 펀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인덱스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지수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종합주가 지수하고 아주 유사하게 가는 펀드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예. 그래서 쉽게 이해도 되고요. 선진국에서는 펀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이 인덱스 펀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왜 이 선진국에서는 다 초보자가 하는 인덱스 펀드를 왜 안 권하느냐. 바로 이유가 은행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특성상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가장 먼저 알으셔야 될 것이 시장의 그 주식 종목 편입 비율하고 똑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수수료가 적게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형 펀드가 뭐 한 2% 정도라면 인덱스 펀드 주식형 같은 경우는 그것의 반인 한 1%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고객한테는 비용을 적게 내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유형인데, 상대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라는 얘기죠. 예. 다른 펀드를 파는 것보다 뭐 우량주나 다른 배당주 펀드 뭐 이런 걸 파는 것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반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구태 원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아야 되는 그런 뭐 비밀스러운 상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하여튼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팔아봤자 많이 남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뭔지 또 궁금한데요.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구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 인덱스 펀드도 15%를 똑같게 갖고 있는 거니까요. 우량주들 한 30개에서 100개 정도 사이를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투명한 펀드이고, 하나는 이제 비용이 적게 먹힌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큰 이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펀드를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덱스 펀드가 수수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에 내 몫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죠. 마지막으로 그런 장점들 외에 더 중요한 사실은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볼 때 인덱스 펀드가 시장을 이길 정도의 좋은 수익률을 가져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뭐 3년, 5년,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본다면 실제로는 우량주 펀드나 또는 종합주가 지수보다도 인덱스 펀드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인덱스 펀드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펀드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적금은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투자 가치가 좀 낮고, 펀드에 또 가입을 하려니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서 리스크가 크고, 적금, 펀드 이렇게 좀 이분화해서 이것도 저것도 좀 마음에 안 내키셨던 분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인덱스 펀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쭙고 싶네요. 인덱스 펀드,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인덱스 펀드는 고객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융회사에서 은행권에서 좀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많이 권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수수료인 반면에 은행 측면에서는 수입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마진이 많이 남는 걸 팔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은 실제로 좋은 알짜 상품을 은행의 이런 자기 중심의 수익 전략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죠. 뭐 듣고 나니까 은행이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얄밉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지금 방송 보시고 나 지금 당장 인덱스 펀드 가입할래 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인덱스 펀드 가입하기 이전에 유의사항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실 때 뭐 약점도 있고 장점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약점은 너무 평이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초보자가 쉽게 선택할 정도로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남들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장일 때는 좀 억울하죠. 그렇죠. 남들은 막 수익률을 2자리 내는데 나는 한 자릿수에서 대신 이거는 떨어질 때도 그만큼 덜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이라기보다 적정한 위험, 적정한 수익에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려야 되고 내려갈 때는 조금 안심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덱스 펀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사들이나 이런 데서들도 뭐 은행에서 증권회사에서 미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택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중에서 좋은 운용사, 좋은 결과를 가졌던 그런 펀드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지혜가 좀 있으신다면 아마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알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은행이 일부러 굳이 알려주진 않는 알짜배기 은행 상품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품인지 또 확인을 해볼게요. MMF가 그 주인공이었군요. 요즘 영어 약자로 된 금융상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MMF는 약자로 돼 있는 거죠. 머니마켓 펀드라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펀드의 일종입니다. 그 펀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장기, 3년, 5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MMF만큼은 장기라는 것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짧게 뭐 한 달, 3달,
길어야 6달. 이 정도 넘기지 않을 정도의 단기 유동성 자금을 관리하는 펀드에 3일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MMF라는 것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유동성 자금들은 은행의 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처럼 굉장히 편리한 그런 통장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그것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0.1%에서 0.2% 정도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돈들을 뭐 오늘 넣고 내일 빼고 하는 돈들은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한 3일에서 뭐 한 달, 3달 이 정도의 여유가 있는 돈들은 적은 돈이라도 이 MMF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최근에는 한 4%대의 금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잘 활용하시는 경우가 되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채권형 펀드하고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그 시가평가제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밑에 보시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그 MMF는 거의 일직선상으로 장부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그리고 법으로도 그런 채권만 그런 어음만 기업 어음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는 하지 않지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하는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또 좀 소외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죠. 네. MMF 상품의 그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마치 그냥 우상향 직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떨어진 데 없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기만 해도 흐뭇할 것 같은데 이런 논리로 간다면 대한민국 지금 모든 돈이 전부 MMF에 몰려 있어야 정상일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좋은 상품 저희가 왜 몰랐을까요? 예, 최근에 MMF 돈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 신문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MMF도 역시 은행의 구조를 잘 보시면 은행이 0.1%, 0.2%로 들어와 있는 돈을 가지고 7, 8%로 대출을 해준다면 이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남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들어오는 돈이 4%에서 5%를 줘야 된다면 상대적으로 은행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일면 은행의 수익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현명한 판단이죠. 전혀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달 코스트가 낮은 그런 보통예금, 저축예금을 은행에서는 구태여 높은 금리로 금리를 줘가면서 코스트를 높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는 이것도 구태여 막 주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쉬운 그런 금융상품 중 하나죠. 예.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알짜배기 금융상품 MMF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아무리 좋은 상품이랄지라도 또 약점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가입 시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 MMF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기간 정도를 이렇게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간이 길면은 차라리 거기에 맞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3개월, 한 달 이렇게 단기 자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앞에 MMF 명칭 안에 클린, 국공채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입금할 때 오늘 날짜로 입금이 되지 않고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짜로 입금이 되고요. 또 찾을 때도 개인 자금은 괜찮은데 법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좀 큰 액수는 오늘 신청을 하면 내일 내가 환매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MMF를 이용하시는데 큰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안정성 또 환매 시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은행을 믿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평소 은행에 관해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대표님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쭉 길게 말씀드린 것의 골자는 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회사, 주식회사다.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소비자들에게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있지만 소비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막습니다. 물론 너무 문제가 될 정도의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우선일 거는 소비자들이 현명함, 지식, 똑똑함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금융회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은행도 주식회사다. 내가 유익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은행만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나는 계속 뭔가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옷이라든가 식품 또 공산품 같은 것들 고를 때 좀 깐깐하고 똑부러지게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은행이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라는 것을 안 이상 금융상품 고르실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헬로머니 코치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재테크의 상식들 바로 잡아드릴 텐데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만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78대 22라는 투자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22%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78%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법칙인데요. 요즘 펀드 투자 손해를 만회해보고자 직접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처음부터 내가 100% 이익을 봐야지라고 하시기보다는 22%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여유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실적 점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